자, 이어서 CIF 조건의 본질 중에 선적지 인도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IF 조건은 서류 인도 조건입니다. 서류 인도 조건이란 건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의 매매가 아니라 물품의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시점, 본선 적재 시점에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되는 것이고, 그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고, 그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FOB와 동일하게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은 선적 시에 이전할 수도 있고 서류 제공 시에 이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위험 그 자체는 물품이 선적될 때 이전을 합니다. 자, CIF 조건을 만약에 CIF 유효과 같이 CIF 다음에 어떤 항구를 적으면 그것은 도착항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CIFD에 그 도착하는 목적항을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CIF가 양육지 인도 조건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CIFD에 오는 항구는 어디까지나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 부담의 연장선일 뿐 절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이미 운송 중인 물품의 서류를 입수해서 제공해도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선적 의무를 수행하고 난 후에 선적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 은행 이쪽으로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이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CIF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서류 제공 의무는 물품이 선적된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선적 서류가 나오고 난 이후에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 매매의 본질상 선적 의무가 중요하고, 그 선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CIF는. 그래서 CIF는 물품의 본선 적재의 FOB처럼 본선 적재의 의무, 그 어떤 방점을 두어야 된다,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IF 조건의 본질상 살펴보면 복합 가격 조건입니다. FOB 조건과 같은 FOB는 말 그대로 FOB랑 어떻게 보면 CIF랑 물품의 본선 적재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일치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가 되면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게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전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즉 물품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CIF는 그렇지 않죠. CIF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가 인커텀스 11가지 조건과 규칙을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자, CIF나 DAP 조건 같은 경우에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항 도착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르죠. 예를 들어서 DAP 조건의 경우에는 운송 구간, 주 운송 구간, 해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도인에게 기속되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래서 DAPD에 오는 터미널 혹은 항구, 어느 공항, 어디를 지정을 하는데 그 플레이스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 모든 위험, 모든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으로 기속하는 지정 장소 인도 조건이고요. 목적지 내에 있는 지정 장소. CIF 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분기가 다른 거예요. 위험은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적 시점에 넘어가지만 플러스 알파의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IF 조건의 특이한 점은 매도인의 위험 부담 아래 선적할 때까지의 발생된 모든 비용에 매수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지만 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 중에 특별히 선정된 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플러스 알파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해야 될 사실은 매수인의 위험 이전, 그러니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서 위험이 이전된 이후, 그러니까 물품의 본선 적재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가금이라든지 뭐 부선료라든지 뭐 부두 사용료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일 겁니다. 왜? 매도인은 운송비 프라임만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대신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외 부수적인 비용, 추가적인 비용, 계획되어 있지 않은 비용들의 몫은 매수인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이 결국에는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건 맞습니다만 매수인이 어차피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선적 항이라든지 목적 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매수인의 잘못으로 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 술이 좀 가해서 내가 이제 뭐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역할은 내가 친구를 집에 귀가시킬 때의 내 역할은 택시를 불러다가 내가 매도인인 거예요. CIF상의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택시를 불러다가 친구를 태워서 이 친구가 인사불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페이로 후불 결제를 하든 선불 결제를 하든 내 계좌로 택시 기사님한테 결제를 하고 친구의 집이 어디냐 뭐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 알고 있는 정보 아니면 물어서 목적지까지 잘 안전하게 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역할은 끝인 거죠. 택시비까지 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택시 안에서 실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택시를 내려서 거기서 더 자기가 뭐 어딜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런 거는 그 친구의 몫인 거죠. 내가 뭐 좀 야속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 할 바가 아닌 것이고 나는 내 역할은 택시 불러다가 일단 태워서 돈 줘서 기사님한테 목적지 얘기해가지고 보낸 그런 상황이고 나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친구의 몫인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의 집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어느 동네 사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친구한테 집이 어디냐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사님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친구가 술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야. 이상한 데를 얘기를 한 거야.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로 인해서 거기 잘못된 곳에 내려서 거기서 자기 집까지 찾아가는 거는 그 친구의 몫인 거지.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매도인은 딱 정해진 주 운송 구간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적인 발생이나 부담은 명확하게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IF상의 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인슈어런스와 프라이, 운임과 보험료만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지 물품의 본선 적재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모든 기타 비용들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에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FOB와 CIF의 어떤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지 운송계약, 우리가 FOB를 얘기를 할 때 실무상 간행 간습과 인커텀스 상의 FOB가 잘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FOB대로 하고 한다면 영국에서 말하는 수출 FOB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인커텀스 상의 FOB를 얘기를 해보면 매수인이 수출국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운송 계약 체결 의무를 매도인이 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의 변형이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출국에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선적항에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CIF인 거예요. 비슷한 모습이지만 FOB는 원칙상 규정상 매수인이 모든 걸 다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어떤 플러스 알파로서 인커텀스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를 매수인의 부탁으로서 대신 해주는 그런 모습인 거고 CIF는 딱 인커텀스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간극이 FOB와 CIF의 간극이. 자, CIF 계약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시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CIF 계약도 매매 계약인 이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물건이었던 것이 매수인의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인커텀스에서 제대로 얘기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뭐 원문 내용까지 살펴보았던 CISG에 있어서도 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 여러 가지 계약 간습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려면 물품이 계약에 충당된 때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SGA 영국 물품 매매법에 있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면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수인 또는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그 처분권을 유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을 무조건 계약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처분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지 않고 이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 또는 운송인 그리고 그 수탁자 뭐 물품을 중간에 뭐 매수인을 대리하거나 운송인을 대리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여기 수탁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보낼 목적으로 이거를 딱 넘겨주는 거죠. 딱 넘겨주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그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소유권 일부를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홀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수인이나 운송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준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충당을 한 거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품의 충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 SGA 규정은 매도인이 운송인이나 매수인이나 혹은 그들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그런 행위가 충당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충당을 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SGA 상에서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영국법이긴 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운송인,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가 처분권을 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겨준다라는 의미로서 인도를 딱 하게 되면 그게 충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정반합으로서 무슨 얘기가 가능해지냐면 매도인이 매수인,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물품을 처분권을 유보하지 않은 채로 처분권을 잡고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그때 충당이 되고 그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여러분들 그 논리적인 거를 얘기할 때 정반합인 거죠. 충당할 때 소유권 이전한다. 물품을 소유권 유보 없이 넘겨주면 충당이다. 그러면 소유권 유보 없이 물품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충당할 때 소유권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근데 요 규정은 사실은 영국 물품법 매매법에 따른 내용이고 그거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의 내용입니다. 영국이 이런 입장인데 미국에 대한 소유권 규정은 우리가 앞서 중간고사 이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담보권과 수익권으로 분할하는 소유권 분할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해석을 따르면 매도인이 선적했을 경우, 물품을 선적했을 경우에는 물품의 수익권을 넘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담보권을 갖고 있다가 완전히 선적 서류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결제, 화한 어음 지급 치결, 그러니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담보권이 소유권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물품을 선적할 때 수익권을 보내고 담보권은 이 선적 서류가 하한어음 치결로 결제될 때 이렇게 넘겨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서의 소유권 분할 이론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주장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영국의 어떤 법리와 이 지금 12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식 법리 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고 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이 계약론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 어떤 입장을 바라볼 수 있냐면 CIF 계약에 있어서 언제 소유권이 이전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할 때는 선화증권이 어떻게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미국식 이야기에서 보면 여기 담보권이 선화증권이 결제될 때 넘어가는 걸로 결론이 나 있죠. 그리고 앞서 미국 그 영국식 얘기를 할 때 이게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처분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분권을 유보했다면 매도인이 운송인, 수탁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처분권을 유보하는 경우란 말과 수익권은 가더라도 담보권을 매도인이 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소유권, 이 처분권의 유보와 이 담보권을 갖고 있다가 매수인에게 넘겨준다라는 행위가 결국에는 어떤 서류와 연관되어지느냐? 선화증권이라는 거죠. 선화증권을 통해서 이 영국의 법리에서 말하는 처분권 유보가 가능한 거고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행위로 그리고 수익권과 담보권을 분리해서 담보권을 결제 시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선화증권이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영국과 미국의 법리에 대한 해석이고 실무적으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선화증권으로 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화증권이 어떻게 나뉘어서 선화증권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논의할 때 그 선화증권의 발행 방법을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매도인 지시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은행 지시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 지시식 그리고 매수인 기명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매도인 지시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선화증권을 매도인의 지시에 의해서 물품을 수령할 사람, 물품을 인수할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만약에 계약 내용대로 매도인과의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대로 대금을 지불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불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선화증권에 의해서 물건을 되찾게 해버리면 물건을 매수인이 가져가게 해버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매수인이 돈 줄 때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이 담보를 딱 잡고 있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매도인 지시식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결과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해주면 매도인이 물건을 누구한테 줄지를 쉽게 말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인 지시식이라고 할 때 물건 받는 사람이 매도인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오더,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물건을 가져가라, 누구한테 물건을 주라고 매도인이 오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도인이 오더를 하려면, 지시를 하려면 결국에는 매수인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매수인의 결재가 있기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앞서 얘기했던 처분권 유보를 하는 거죠. 처분권 유보를 하지 않는 경우 아니에요. 매도인 지시식의 선화증권은. 지금 이 사안이 아닌 거예요. 처분권 유보를 하고 있죠.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처분권 유보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뭘 쓰면? 매도인 지시식 선화증권을 쓰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 매도인 지시식 선화증권을 쓰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더라도 처분권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충당이 됐을 때. 그래서 매도인이 이때 유보하는 것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유보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자, 은행 지시식이 있어요. 이 은행 지시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신용장이나 추심 방식이 사용되고 금융기관인 은행이 여기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매도인은 선적을 하고 담보권을 유보한다고 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시점은 선적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매도인 지시식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도인 지시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매수인에게로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금 결제를 통해서 이 선언적 서류를 손에 집어 넣어야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하에 두어야만 가능하게 되고 그때 완전히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한 어음 추심 방식, 하한 신용장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추심 방식이라고 하면 뭐 추심 은행 혹은 신용장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뭐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들이 이 거래에 개입이 되어서 대금 결제를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은행이 오더하는 거죠. 매수인이 물건 가져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추심과 신용장이 사용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요 은행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과 추심을 사용하는 것으로 또 나눠서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용장이 사용이 되게 되면 신용장 그러니까 매도인이 발행한 한 어음을
만기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통 매입은행에게 이제 매입을 어음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은행이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품에 대한 어떤 수익 이익은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와 뭐 아니면 영국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소유권의 유보가 있는 상태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익권, 실질적인 담보권을 아직까지는 매도인이 가지고 틀어지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결국에는 매입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매입은행에게 매수인이 결제를 하면 그것을 물품의 지시를 그러니까 매입은행이 수화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넘겨주게 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입은행은 이 매입한 어음과 선적서류를 들고 개설은행에 보내게 되고, 그 개설은행은 결국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아서 완전히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대금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상한 청구권에 따라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느냐, 뭐 상환을 하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어음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상한 청구 불능의 경우에는 뭐 그것이 어떤 결제를 안 해서 어음이 부도가 나면 매입은행이 이 매도인에게 그 자신이 먼저 선지급한 매입 비용에 대해서 한 할인 비용에 대해서 되돌려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상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은행이 매도인에게 자신이 먼저 지급한 돈에 대해서 상환을 하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고요. 그건 이제 은행이 이제 심도 있게 여기에 개입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일반적인 추심의 경우처럼 은행이 단순히 정말로 서류를 전달하고 대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서류만 보내주고, 결제가 되면 돈만 옮겨주고, 은행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수익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의 선적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담보권, 미국의 소유권 분할 이론에 따른 담보권, 그리고 영국의 소유권 유보 이론에 따른 유보되어 있는 소유권이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음 할인이나 매입 같은 경우에는 요 권리 자체가 은행에게 잠깐 갔다가, 그리고 신용장 개설은행에게도 갔다가, 결국에는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할 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고, 이 일반적인 추심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 권리를 기속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만 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 지시식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선화증권을 그러니까 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따라서 물품을 목적항에서 인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선적 서류 선화증권이 매수인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 물건 찾아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선화증권이 매도인 손에 있으면 매도인이 아직까지는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매수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선화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 지시식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통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줘 버리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 유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로 다시 기결되느냐? 요 결과로 가는 거죠. 소유권 유보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매도인이. 매수인 지시식 선화증권을 쓰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물품의 선적 시에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요 내용대로. 매수인 기명식인 경우에 똑같죠. 이것 또한 아예 물품 이거 매수인 지시식과 매수인 기명식이 뭐가 다르냐면 물품 받을 사람의 지시를, 그러니까 누가 물품 받을지를 매수인이 오더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자기가 물건 필요하면 자기 이름 거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제3자한테 물건을 팔 것 같으면 그 사람 이름 쓰면 되는 거예요. 매수인 기명식은 물건 받을 사람이 A, B, C 딱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부터 딱 박혀 있어요. 이 물건 받을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이야. 정해져 있어요. 결국엔 3번, 4번 매수인 지시식과 매수인 기명식의 공통점이 뭐냐?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화증권의 물리적 선화증권을 아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그 행위 자체로는 유보할 수 있으나 이게 결국에는 매수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때 이 3번, 4번의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 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 정리를 해보면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것이 CIF 계약의 본질이고 어떤 선화증권, 어떻게 수화인을 지정하고 있는 그 선화증권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도인 지시식이냐 은행 지시식이냐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보되어 있는 소유권을 매수인이 결제할 때 그리고 매수인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선화증권을 선적 서류를 쟁취할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 지시식이나 매수인 기명식처럼 매도인의 어떤 정당한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유보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일반적인 FOB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품이 본선 적재될 때 선적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고 이게 영국의 법은 이렇고 미국의 학설은 이렇고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커텀스에 이렇다, CISG에 이렇다, 한국법에 이렇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영국의 논리는 이렇고 미국의 논리는 이렇고 하니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딱 정해진 A는 B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간섭과 법이 외국의 법과 간섭이 이러하기 때문에 요렇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 가지 학설과 판례들이 어떤 정해진 정해진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와 판례가 종합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사례와 판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나머지 사안들은 조금 수업 내용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